아산에 와서 이런 강의는 정말 처음이고 정말 소중한 이 저녁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예, 충청북도 청주에서 학교를 나왔죠. 그런 만큼 낯설지 않은 말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좋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이제 뭐 디프리도 있으니까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어느 지역을 가서 얘기하든 거의 준 전문가가 이미 돼 있으세요. 사드에 대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어떤 무기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저께 화요일 날 이제 TV 생중계로 정당 토론에서 4당이 모여가지고 120분 토론했는데 제가 나갔죠.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뭐 피켓을 갖다 놓고 이래 설명하면서 사드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 들으면서 이제 저도 또 그거 피켓을 준비해 갔으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반박하는 쭉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사드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가 박약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선 자기들도 사드에 대해서 이 무기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사드 전문가는 없습니다. 제가 국방부하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접촉해서 따져봤습니다만은 이 사드의 실제 그 성능이랄까 효용이랄까 그 작동 방식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방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자기네 무기라고 보여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제 성능은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드의 어떤 그 운용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접근을 제한함으로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국방부에도 사실 사드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접근해봤냐면 미국에 가서 한번 견학해본 게 전부라는 것이죠. 운영을 해본 게 아니라 서 있는 걸 한번 견학했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 사드 전문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저를 보고 사드 전문가라 그러면서 줄여가지고 사드 얘기 많이 한다고 사디스트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뭐 듣기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드라는 무기 하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은 우리가 접근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 사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에서 이루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들은 거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디 다른 데 강연 갔을 때도 거의 설명을 안 한 부분인데, 마침 엊그제 그 보도자료를 낸 걸 언론에서 그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사드를 둘러싼 그 전략적인 국제 정세가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라는 게 결국은 사드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어떤 전략적인 상황, 국제 정세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 이런 점들이 아마 조금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강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일반인들이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마침 칠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칠판을 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 그 사드에 관한 어떤 미국의 생각은 뭐냐? 이게 사드를 여기에 배치할 때는 이분들이 미국의 뭐 국방부나 그 미 하원의 군사위원장이라든가 또는 무슨 어떤 상원의 어떤 군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야,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냐.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빨리 사드 한 대 놔드리자. 아, 이게 무슨 귀뚜라미 보일러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밤잠 못 자고 한 대 놔드리자 이랬을까?
이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아들내미가 취직한 아들내미가 귀뚜라미 보일러 놔준다는데 싫다는 어르신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고맙다 이랬을까? 그런데 국방부는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죠? 저쪽에서 한국 방위를 위해서 이렇게 한 대 놔주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이거 완전히 공짜 점심이거든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 맞냐면 거죠. 어? 먹기나 하지. 한국 방위를 해준다는데, 미사일 방어 해준다는데, 이런 떡이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그 2조 원짜리 한두 푼입니까 또 이게. 그리고 2조 원짜리지만은 실제 들어와서 2조 원이라 그러지만 매년 운영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나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비예요. 그러면 그것도 미국이 돈 다 대준다는데 아니 이걸 반대해?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렵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아시아.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페이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오늘 영어 공부나 좀 해보자고. 어댑티브. 어려워요? 이 정도는 알아야 저 애들하고 대화가 된다고. 마지막으로 어프로치. 이거 이 단어 못 외우면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얻어 터져요. 이거를 줄이면은 뭐가 되겠어요? APPAA가 되겠죠. 이거 잘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해보면 아시아 태평양 페이스드는 단계적이다. 단계 이런 뜻입니다. 단계적 어댑티브 이거는 뭐냐 한다면 뭐 적응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탄력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는 접근이죠.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의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법이라는 매우 어려운 그죠? 매우 어려운 그 용어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드를 배치할 때는 기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사드에 대한 어떤 그 한국 배치 계획만 갖고 미 의회 승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사드를 7개의 포대를 앞으로 만듭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건 3개 포대입니다. 그 다음에 2개 포대는 2대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5개가 돼 있죠. 5개가 돼 있는데 2개를 더 만듭니다. 이거면 7개가 되는 건데 이 7개를 중동에도 하나 뿌리고 아시아에도 하나 뿌리고 미 본토에도 뿌리고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7개 포대를 만든다. 이거를 미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이 포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냐 하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기본 개념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이 APPA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의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 방법인데 뭘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4단계. 아 이거 안 나오네. 뭐 가져오면 쓰고 안 가져오면 그냥 하고 4단계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인데 4단계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4단계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1단계는 지금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렇게 40km 이하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그 다음에 이지스함. 이건 뭐냐면은 저 바다에 구축함을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미사일 방어하는 거. 이런 거는 1단계로 벌써 한국도 들어와 있고 미국도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운영하고 있고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체계는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사드 배치는 뭐냐?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2단계의 사드 배치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드가 들어오면 지 혼자 노는 게 아니라 1단계에 깔아놓은 무기들 이미 깔아놓은 그 1단계의 패트리어트, 이지스,
또 뭐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방어 자산들하고 사드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통합이 된다 이 뜻입니다. 통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차려진 밥상에 메인 요리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차려져 있었어요, 사실. 그게 2단계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오면 3단계, 4단계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사드가. 그러면 지금 성산포대에 만약에 내년에 사드가 들어온다면 그건 뭐냐? 하드웨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드의 하드웨어. 그게 사드 1.0 버전인데 이거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레이더, 요격미사일, 그 다음에 통제bom. 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드웨어가 성산포대에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돼. 업그레이드. 그게 사드 2.0이 되는 건데 이게 내년에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자마자 바로 착수가 돼가지고 늦어도 2022년이면 이 사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사드가 아닙니다. 전혀 달라져 있어요. 뭐가 달라져 있냐면은 그 사드는 지휘통제본부를 미국 본토에 두고 그 미국 본토에서 한국 성산포대에 있는 사드를 직접 통제하는 2.0 버전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즉 이거 좀 잘 나오는 거 어디서 하나 구할 수 없는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즉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나 미 전략사령관이 한국에 있는 사드 포대에다가 직접 교전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교전 명령을 하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이건 전략사령관이건 그 교전 명령을 성산포대에 있는 사드에 한 군데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자산에 다 똑같은 교전 명령을 동시에 하달할 수 있는 체제. 이거지. 그러니까 3단계는 일단 사드를 업그레이드하고 한국,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자산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야 되고 마지막 4단계 가면은 실제 한미일이 동시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할 수 있는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군사적인 융합체가 형성이 되는 게 마지막 최종 단계가 되는 4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단계적 접근, 단계라는 거는 4단계. 그 다음에 탄력적 접근, 이건 뭐냐면 한국, 미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자산을 마음대로 종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 나오는. 네. 그런데 이것은 그림으로 한번 다시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드라는 거는 40에서 150km 상공에서 운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기권, 성층권 너머에 외기권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쓰는 건 뭐냐면은 SM3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150에서 5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낮은 거 있잖아요. 낮은 거. 그게 뭐냐면은 팩트리어트 미사일인데 그냥 줄여서 팩이라고 그래요. 팩3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40km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고도가 되는 거고 사드는 고고도라 그러지만 사실은 중고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M3는 가장 멀리 이건 완전히 우주로 날아가서 가동되는 무기인데 요놈이 처음에 잡고 두 번째는 요놈이 잡고 세 번째는 요놈이 잡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기가 다 통합이 되는 건데 이걸 말하자면 다층적 방어 체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층적 방어 체계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다층적 방어 체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줘요. 다 해준다고. 그런데 한국 정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요 SM3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이건 지상 발사 기지가 아니라 이지스라는
군함에서 합니다. 이게 해군 함정에서 함정에서 쏘는 거. 이것을 쏠 때 이 요격 미사일을 쏘는데 첨단 레이더가 같이 붙어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스파이 레이더라고 한다. 스파이 레이더. 그러니까 요 레이더하고 요 미사일하고 짝을 이뤄서 이 이지스함에서 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드는 지상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지상에서 뭐 성산도 될 수 있고 골프장도 될 수 있고 칠곡도 될 수 있는 거죠. 기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지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레이더가 지금 그 말썽이 된 뭐냐면은 X밴드 레이더인데 AN-TPY2 이걸 이제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상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것도 지상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떤 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연동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붙는 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얼리 워닝 레이더, 조기 경보 레이더입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 그러니까 이렇게 센서, 즉 레이더라는 게 하나로 묶이고 이렇게 요격 미사일이 하나로 묶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되지만은 요렇게도 묶이고 요렇게도 묶이고 이걸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다층적 복합적 미사일 방어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한미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아니야. 이거는 철저하게 이런 다층적인 방어 체제는 지역 방어라 그럽니다. 지역 미사일 방어라 그러거든요. 지역 미사일 방어. 여기서 지역이라는 건 충청도 전라도 하는 그 지역이 아니에요. 성주냐 아산이냐 그런 지역이 아니라 동북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북아.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중에서 하나의 미사일 방어 범위를 동북아로 보고 그것을 위한 미사일 방어고 이게 한, 미, 일 이 세 나라가 합동으로 하는 지역 미사일 방어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요 지역 미사일 방어를 4단계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PPAA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의회 보고서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틀은 이미 유럽에서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걸 아시아 버전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국이 가야 될 미사일 방어 능력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드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이리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게 사드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사드가 우리 국방부 말대로 정말 한국 국민들 안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럼 다 갖다 놔야지 왜 또 한 개밖에 안 갖다 놔. 그러니까 지금 성산포대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동남권 방어밖에 못 돼요. 한 국토의 한 5분의 1? 이런 정도 우리 동남권 끄트머리를 방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규모 미국의 전쟁 비축물자 기지가 있잖아요. 칠곡, 대구, 부산에는 또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길목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상군이 대규모로 전쟁 때 들어오고 물자를 저장해 놓고 하는 요거를 하나의 전략적인 지점으로 보고 이거를 방어하는 개념으로 일단 사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한미일까지 포괄해 가지고 다른 무기 체계하고 엮는 겁니다. 엮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센서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군사위성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런 그 레이더의 정보들이 어디 한 군데로 다 모여야 된다고. 한 군데로 모여야 돼. 각각 따로따로 운영되면 이 무기 체계들이 통합이 안 된다. 따로따로 모이는데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서 C2BMC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말이 점점 어려워져서 좀 죄송한데 이게 시골에 와서 군사학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시골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서울에서도 알아들을 사람이 많죠. 여기 C2라는 거는 커맨드 컨트롤. 그래서 C가 두 개예요. 커맨드 컨트롤. 배틀 매니징 센터.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맨드 컨트롤 하면은 지휘 통제. 그 다음에 배틀 매니징 센터 하면 전장 관리 센터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드의 구성 요소를 다시 보면 약간 물이 좀 묻어야 잘 돼. 뭐 아쉬운 대로. 네. 요걸 자세히 보면 C2BMC라는 걸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의 본토가 있고 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고 이 체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병렬적으로 주일미군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산포대에 배치되는 C2BMC는 요게 1.0 버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버전일 때는 그냥 자기네 성산 일대 우리나라 동남권만 방어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게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한국에 와 있는 이 사드 포대의 미 본토의 태평양 주일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태평양 사령관이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에 직접 교전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0 버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드 요격 미사일을 쏘라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수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국방장관이 계속 헤매요. 답변을 못해. 답변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제가 보기엔 태평양 사령관이에요. 왜? 미국의 문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토에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 설명이 다 나와 있는 문서를 제가 뭐 좀 어렵게 설명한 이것이 다 나와 있는 문서를 올해 2월 달에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사드 추가 생산 예산하는 돈을 좀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냥 승인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거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올해 2월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국방 예산 제출안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속 문서들에 나오는 거를 뭐 굉장히 뭐 몇백 페이지 됩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압축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압축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체계에서 사드가 올해 2017년도 예산에서 한국 배치 예산이 이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사드 하나만 보면 그게 뭐 미국 본토하고 뚝 떨어져 가지고 미국 본토의 태평양 사령부나 전략 사령부나 이런 데 의도와 무관하게 여기서 순수하게 한국 국민들 보호를 위해 가지고 오로지 그걸만을 위해서 지가 알아서 한국에서 운영해라 이렇게 뚝 떼준 거냐? 뚝 떼준 거냐? 그럼 귀뚜라미 보일러가 맞지. 그렇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걸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지금 유럽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묶으면은 글로벌 MD가 되는 거죠. 글로벌 미슬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책에 관한 어떤 미국의 기본 구도나 아이디어들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당연한 얘기를 사드 배치는 이런 어떤 계획의 일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방부는 처음 들어본다, 모른다 이 얘기거든요. 왜냐면 아니 우리 저 새누리당이나 국방부는 미국 좋아하잖아. 미국 말이라면 다 껌뻑 죽잖아. 그리고 한미동맹 숭배하시는 분들 아니야. 근데 왜 미국 사람들 말을 안 믿냐고. 다른 건 다 믿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하는 거라는데 왜 그 말을 우리 국방부가 안 믿느냐 이게. 이건 그냥 공짜 밥상입니다. 공짜 점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동맹국이 아니라는데. 동맹국이. 이게 지금 사드에 대해서 국방부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무지거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사드 지금 반대 촛불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그러는데
사드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이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 다른 무기 체계들이 이제는 하나의 빗장이 풀렸기 때문에 와르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지스함이라든가 또 뭐 다른 군사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 사드라는 것을 시초로 해가지고 그 위에 차곡차곡 얹어지는 구조로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사드만이 아닌 것이죠. 사드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알아서 써먹으라 그러면 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다 이걸 엮겠다는 거예요.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시민들 상대로 하는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원래 그 방산비리라든가 병영문화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그때는 막 분위기가 개그 콘서트장 같다고. 근데 이거는 쉽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원체 복잡한 문제라 가지고. 자 보시죠. 지난달에 그 빈센트 브룩스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창 간담회에서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미일 간의 그 미사일 방어에 공동적인 협조를 들어간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국적,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드 배치가.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미국 사람들 참 화끈하고 솔직해요. 요 말에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그래요.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걸 또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데 여기 다국적이라는 거는 뭐냐? 이 의미입니다. 자, 한국, 미국, 일본이 있는데 미사일 방어 작전은 세 나라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애매한 것이 있죠. 예컨대 이게 이 미사일이 한국에 떨어지는 거냐? 조금 더가 일본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미사일이 완행열차에 천천히 와? 북한의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같은 중거리 미사일의 탄두가 마하 14의 속도로 들어옵니다. 대기권에.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속도가 마하 14. 즉 소리의 14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얼마 될까요? 우리 저 소총 쏘는 속도가 마하 몇 정도. 제일 빠른 게 3 내지 4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4, 5배 속도로 내려꽂히는데 이럴 때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여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 일본의 주일미군 사령관이 어디 화상회의하면서 야 미사일 여기 왔다. 요거는 아직 한반도니까 주한미군 네가 쏴서 맞춰. 그런데 조금 더 가. 아니요 일본 니들도 쏴봐. 이거 화상회의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초를 다추는데. 그러니까 현재 지휘체계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브룩스 사령관은 뭐라 그랬냐면 동시교전이라고 했어요. 동시교전. 즉 그 공중에서 미사일이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단계쯤 됐을 때는 한국도 쏘고 일본도 쏘고 미국도 쏘고 이거를 똑같이 동시에 교전하는 공동의 교전 수칙을 만든다는 것이죠. 교전 수칙. 무슨 얘기입니까? 교전 수칙을 공유한다는 뜻은 이미 하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군대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교전 수칙이란다. 그러면 똑같이 작전해야 되는데 똑같은 무기체계뿐만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합니다.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해요. 이거는 저기 Common Operation Picture.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 COP. 공통 작전 상황도. 이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왜 군대에서 지휘통제센터 보면 전광판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미사일 날아오는 궤적이 보이고
우리 전력이 쭉 나와 있고 사령관이 막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국, 미국, 일본이 똑같은 상황판에서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이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수치까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드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 한미일의 지휘통제본부에 완전히 똑같은 전광판이 뜨고 데이터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이것도 기술적인 얘기인데 여기 혹시 이공계 출신들 많으시면 좀 제 말이 맞는지 나중에 좀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데 대략 제가 문서에서 찾아낸 거는 이거예요. 자, 이걸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시화, 싱크로나이즈라고 합니다. 싱크로나이즈. 이게 뭐냐? 동시화라는 건데 그 미사일 궤적에 북한이나 중국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 표기가 되고 요격을 결심할 때 문제는 한미일의 시계가 0.01초까지 일치해야 돼요. 시계가 똑같이 돼야지 약간의 오차 0.1초만 나도 저기 그걸 보고서 저 주한미군 사령관은 쏘라 그래. 주일미군 사령관도 쐈는데 빗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주에 우리가 인공위성 쏘잖아요. 그럴 때 시계를 약간 틀리게 해서 쏘아 올려요. 시계를 약간 틀리게. 그리고 우주에서 궤도를 돌면서 보정을 하는데 우주의 인공위성에서는 지상에보다 시계가 약간 늦게 갑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시계를 지상하고 동기화를 하는 것이죠. 동시화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그 위성을 발사하는 데 있어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일체화된 하나의 공통작전 상황도를 향해 나가는데 여기서 미국, 한국, 일본에서 똑같은 그 동기화된, 동시화된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어렵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듣고 보니까 뭔지 몰라도 기긴 긴 것 같죠. 미국 무서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기본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문제는 사드가 들어오는 것이잖아. 이 부분까지 만들어 놓고. 근데 왜 이거를 미국 내에서는 활발한 토의가 있는데 한국 국방부만 이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이 이제는 군사작전을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아시아로 회귀하는 기본 전략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미사일 방어예요. 이게 아시아 회귀 전략의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해양에서 이렇게 중국을 차단하는 해양 전략이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요. 핵미사일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 한 아시아 전략은 한 3가지 되는데 3가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드는 들어오는 그날부터 바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대략 한 9년 남았는데 들어오는 시간 뭐 빼고 하면은 7, 8년 안에 이걸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시스템. 그래서 지역 방어의 3단계 이상으로 구축을 해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국방장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권위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드의 비밀은요. 사드라는 거는 그 자체로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냥 무기입니다. 그냥 던추 누르면 튀어나가는 무기에 불과해요. 그냥 쇳덩어리죠. 그러나 그 무기의 배경에 있는 진짜 비밀은 그 무기를 운용하는 이 지휘 체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일이 이걸 공동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기본 구상, 그걸 또 명령하고 수행할 때 이제는 한미일이 완전히 국경을 초월해서 융합되는 이 새로운 군사 체제, 새로운 군사력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건데, 일본이 우리 군사 동맹국입니까? 우리나라 동맹국이에요? 아니죠.
지금 일본하고는 우리가 방위조약 체결한 게 없다고. 우리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준동맹국이 되는 것이죠. 군사작전을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에 우리가 지금 이제 흡수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국방부나 그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쭉 논쟁을 하다 보면은 알려고 하질 않고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기만적인 건 뭐냐면은 이 사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스토리, 그 하나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말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군사 전문가 또 뭐 국제정치학자들하고 이렇게 토론해 보면은 아는 건 같은데 입 밖으로 이걸 꺼내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를 갖다가 반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국방부는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꼭 토론해 나가면은 사드 무기 체계 재원 요거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그냥 이거 뭐 한반도 방어 무기입니다 하고 벅벅 우겨야 된다고. 벅벅 우겨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사드가 혼자 지 혼자 알아서 기능한다면 그 얘기가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데.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제 그 사드가 그 한반도에서 운용이 시작되고 나면은 자, 중국이 러시아가 왜 이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냐. 사실 사드 말고도 우리나라 레이더 많거든요. 또 위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말 안 하면서 왜 사드에 대해서 저렇게 중국이 예민하냐 하면은 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는 다른 거하고 달리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결속이 돼서 결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향하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저 작은 나라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이 체제를 마련하겠냐.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를 잡으려면은 닭 잡는 칼이면 되는데 지금 갖고 나온 건 소 잡는 칼 아니냐. 그건 우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그걸 또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 하나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잘 사는 나라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대략 2010년에 나온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뉴클리어 프리뷰 리뷰. 그러니까 2010년에 맞나? NPR이라는 이게 부시 대통령 때 나온 이 문서는 그 미국이 앞으로 전략적인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1번 핵미사일 준비 태세, 2번 핵미사일을 준비하되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2단계는 미사일 방어, 3단계는 연구 개발 기술. 이거를 이름하여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뉴트라이덜, 즉 신삼축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결국은 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범지구적으로 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전략적 구상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최근에 아까 얘기한 APPA로 연결이 된 겁니다. 유럽에서 먼저 하다가 아시아로 왔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되게 어렵죠? 뭔지 몰라든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의 동아시아에서의 이제 그 세력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강대국의 핵과 핵의 그 하나의 균형 상태, 어떤 공포의 균형이라고도 하는 어떤 전략적인 그 안정, 이거는 핵과 핵의 어떤 세력 균형이라고 봤는데 이런 어떤 신삼축 체제에 의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완전히 압도적인 우위로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으로. 이게 21세기의 단일 패권으로서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범지구적으로 전지구적으로 하나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런 설명의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 MD가 따로 있고 한국 MD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 MD가 있는 거야. 아시아 MD, 유럽 MD, 중동 MD 이렇게 지역의 MD가 있는 것이고 이걸 다 미국이 관장하는 것이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만을 위한 한국 미사일 방어가 따로 있고 미 본토 방어는 미국 미사일 방어가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전부 다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는 뭐냐 하면은 성산포대에 오는 미사일 방어는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미국 미사일 방어가 아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 구분법은 미국 내에서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애플사가 아이폰을 생산합니다. 그럼 아이폰을 미국 국내에서만 팔기 위해서 생산했겠냐고. 전 세계에서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이라는 게. 미국 국민께 따로 있고 수출용이 따로 있고 써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아이폰인 거거든요.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미 본토 방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일하게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군사적인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미 본토 방어 MD와 동맹국 방어 MD의 구분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휘통제센터를 전 세계의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센터를 미 본토에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결국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성산포대에 배치되는 요격 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는 자는 누구냐? 주한미군 사령관이냐? 미 7공군 사령관이냐? 저는 태평양 사령관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누구나 그 지휘통제망의 지휘관이라면은 명령만 받으면 들어와서 그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사드를 반대할 때 사실은 이 사드의 어떤 그 배경이나 그 본질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중국이 반대하니까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이게 또 북한이 반발하니까 긴장이 고조되니까 이런 어떤 그 현상을 바라보고서 이걸 많이 반대합니다만 중국은 왜 반발하고 북한은 왜 저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대단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들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단일 패권으로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시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독점 기업으로 하나의 어떤 애플이 아이폰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듯이 이렇게 하나의 군사적인 독점적인 미사일 방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21세기의 미국의 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미국의 국방 예산의 가장 많은 연구개발 자금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오르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러시아를 관리하면서 또 전 세계 불량 국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미국의 MD 체계라는 이거를 어떤 나라도 흉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미국의 힘으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단일 패권, 21세기 패권으로서 미국의 어떤 힘은 여전히 21세기는 미국의 세기로 100년을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개혁 진보 진영들이 한 20년 동안 유지해왔던 사고방식 중에는 북한이 핵이라는 걸 진짜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어떤 미국과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협상용일 것이다. 대화하고 협력해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이런 진보적 낙관주의가 우리한테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심지어 집권 전반기 박근혜까지도 미국의 MD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다 발버둥 쳤던 건 사실이라. 그래서 이런 계획 속에 우리 굳이 한국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걸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다 같이 망설였던 거는 사실. 안 들어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은 사실은
이제는 정말로 위협적인 수준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과거와 달라진 상황,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고 또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이렇게 편승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래할 국제정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극단적 상황까지 결국은 가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실기하다 보니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만 중지한다면 우리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한다 그랬고 또 미국하고 대화해서 핵을 동결하는 협상도 하자 그랬던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위에 그치고 어떤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실기 계속 그냥 낭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군사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런 식의 그 사드 배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뭐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자, 사드라는 무기 체계를 써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이 이미 북한에서 발사돼서 한참 상승하다가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 꽂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때 내려 꽂히고 다가오는 걸 보면서 쏴서 맞추자는 거예요. 100% 요격 못한다면 파멸이에요. 설령 요격을 한다 하더라도 파멸입니다. 핵을 발사한 북한을 가만 놔두겠냐고. 이건 완전히 초토화. 그러니까 그거는 극단적 상황 중에서도 가장 파국적인 상황,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지금부터 대비하자 그러면 북한 핵보유국 인정해 주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어떤 평화적인 노력은 이제 다 포기한다는 얘기고, 더 이상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 외에는 우리는 피해갈 방향이 없다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선 북한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게 해야 돼요. 설령 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무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 포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포기했다는 얘기. 지금 이런 방어 체계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요즘 핵무기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 폭탄보다 현대 핵무기는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한들 그건 이겨도 지는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도 수소폭탄을 개발한다 그러지만 미국도 이미 수소폭탄을 소형화한 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1963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나고 나서 미국의 전략사령부에서 매우 흥미있는 연구를 한 가지 합니다. 미국의 군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그 소련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인구를 1억 명 이상 죽이고 모든 산업 주거시설의 70%를 파괴하는데 얼마 정도의 폭발력이 있어야 가능하냐. 연구 결론은 14에서 16 메가톤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B-52 폭격기 하나에 실을 수 있는 핵폭탄이 총 26발입니다. 이걸 고성능 핵폭탄을 26발을 다 투하하면 그 폭발력이 4메가톤입니다. 그러면 이 폭격기 한 대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그런 폭격기가 수십 대에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다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에다가 이미 북한을 수백 또는 수천 번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억제력을 미국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핵 시대라는 건 뭐냐?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핵과 핵으로서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고 핵과 핵이 충돌했다는 것은 공멸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핵 시대에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전쟁 가능성 그 자체예요.
어떤 요인이 됐든 이런 군비 경쟁 상황이 된다 하면은 우발적으로도 핵전쟁은 일어나는데 이 전쟁까지 이제 했을 때 이제 군사 무기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극단적인 인계 상황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초래된다는 그게 우리에게는 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한번 초래되면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이 한번 약간의 오해나 어떤 신호체계의 교란으로 인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그 통제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것을 막느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할 때지 이미 발사한 미사일 다 떨어져서 그때 가가지고 공중에서 요격하는 이 미사일 하나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까? 시기적으로. 자기가 대통령이고 또 국방장관이 있다면 지금 국가의 비상사태는 뭐예요? 더 이상 문제를 악화시키지 말고 긴장을 완화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급선무지 다 가진 다음에 이 방어무기 하나 까놔봤자 보십시오. 이 무기체계의 역설인데 사드 갖다 놓으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사드도 갖다 놓고 한동안 뭐 북한이 핵 실험하건 말건 우리 좀 다리 뻗고 자자 이럴까?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더 불안해지죠. 사드로도 서울 못 막는데 사드로 성산포대 갖다 놓으면은 200km를 막는다 그러는데 200km 공중으로 200km니까 지도상으로는 150km밖에 안 된다. 그럼 평택도 못 막. 평택도. 아산은 물론 못 막고.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게. 그러니까 거기는 사드 갖다 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또 패트리어트 갖다 놓는다. 뭐 갖다 놓는다. 아주 지랄 연병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계속 해야 돼. 계속. 이상한 일이죠. 이상하게 무기가 증강되는데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지냐. 그거는 이 상황 자체 때문인 것이죠. 이런 상황 자체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한국에 핵미사일을 쏘면은 사드로 잡게 이쁘게 고고도 미사일로 쏘겠습니까?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로 그냥 때리면은 지금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로 막는다는 노동 무수단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350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핵이 개발됐을 때 1톤짜리 탄두에 탑재하기가 쉽겠어요. 350kg짜리가 쉽겠어요. 그건 맨 나중에 나는 거고 1톤짜리가 좀 쉽죠. 소형화가 덜 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쩌된 일인지 이걸 배치하긴 했는데 안보가 더 불안해. 그러니까 또 뭔가 사야 되는데 그 모양이 바로 뭐냐면 막 죽어가는 환자가 몸에 좋다는 소문 들리는 거 뭐든 다 먹고 보는 거야. 군뱅이도 삶아 먹어보고 또 야매 의사도 찾아가가지고 한번 또 뭐도 먹어보고 막 닥치는 대로 먹고 보는 거죠. 왜? 뭐가 특효약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상하게 몸은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덮어놓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살 길이 뭔가 해서 하나의 치료법을 선택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환자가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야매 의사 찾아다니면서 뭐든 다 먹고 보는 놈이 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결국은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들어오는 이 사드라는 것은 미국의 하나의 전략적 구성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안보, 우리의 어떤 그 생존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의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변화에 우리 스스로 도박을 하듯이 우리 몸을 갖다가 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엮인다는 건 뭡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동북아 지각이 근원적으로 변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중국이 자신에 대한 포위 전략이라고 보고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동아시아의 그 군사 정세라고나 할까 어떤 국제 정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의 변동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지정학적 변동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 지정학적 변동에서 공교롭게도 대륙과 해양 세력이 접점이 되는 이 반도에서는 항상 위기가 발생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이제 뒤풀이도 가셔야 될 테니까
제가 옛날 우리 선조들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 제1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가, 우리가 임진년에 그 난리를 겪은 것은 신숙주의 경고를 잊었기 때문에. 신숙주가 뭐라 그랬냐, 일본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항해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 일본은 신경 안 썼어도 됐는데 항해술이 저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조선으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성종임금한테 일본하고 실화하지 마십시오. 즉 화친을 끊지 마시고 계속 사신을 보내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성종임금이 사신을 보내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신경 안 써버리는 사이에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게 임진년에 화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무서우면 북한하고 실화해서는 안 돼요. 북한이 무섭거든. 존업을 건드리면 평양 박치기로 들어온다고. 너무 세다고 이게. 죽기 살기로 들어온다. 실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이 징비록을 썼는데 이게 조선의 지식인들은 안 읽고 이게 일본어판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어판 징비록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일본의 모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난리가 끝나고. 그걸 열심히 읽은 놈들이 300년 후에 청일전쟁 때 이번에는 실패 안 한다. 이게 전부 징비록의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조선을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어가 왜 근세 이래로 이 난리냐?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경고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가 또 깨달은 거는 지정학적 변동에 우리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외세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 만큼 항상 민족 내에서 화해하고 단결하고 연대하면서 화친을 이루는 게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안보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이상의 안보정책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 군사적으로는 지금 비록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 가능성 그 자체를 우선은 줄여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안보 정책은 없다. 이건 무기 체계로 되는 안보는 이미 아니다. 너무나 많은 무기가 밀집해 있는 한반도는 이제는 군사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서해 유성룡이 얘기한 일본이 무서우면 일본하고 실화하지 마. 이건 신숙주의 경고였다. 그것이 그 경고만 잘 기억했어도 임진왜란 준비할 수 있었고 또 한국전쟁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실화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고 이건 어쩌면 우리 진보 진영에도 포함될지도 몰라요. 우리 진보도 오늘 많이 갈라져 있던 분들이 또 따로 하시던 분들이 오랜만에 정당 간에 연대를 하셔서 이런 훌륭한 행사를 마련하셨는데 오늘 자리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화합과 단결 그러면서 남북한을 넘어서 한반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원대한 비전과 자신감 있는 생존 전략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문제를 스스로 개척한다.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한다. 한반도 정세는 대한민국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드 투쟁에서 나오는 결론과 교훈을 앞으로 다른 문제에 더 확장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화하고 내면화한다면, 내재화한다면 저는 한국의 진보가 앞으로 국가적으로나 또는 시민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줄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